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 방산업계가 역대급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의 전투기 납품을 완료하면서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놀라운 생산 역량으로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선 FA-50을 마치 극빈 대접하듯 뜨거운 환영과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연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렇게나 빠른 FA-50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로기를 배치하는 놀라운 속도와 능력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최근 중국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범하며 도발을 감행했지만 엄청나게 큰 코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맞불 조치를 한 이례적인 한국의 대응에 깜짝 놀란 중국이 주랭랑을 쳤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가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형 FA-50GF 경전투기 12대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역대급 속도의 폴란드로부터 폭풍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7월 FA-50GF1 2호기를 폴란드 민스크 공군 기지에 납품한 걸 시작으로 12호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에 계약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AI는 폴란드가 사기로 한 FA-50 총 48대 중 12대를 납품했는데요. KAI에 따르면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형태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 요구에 맞춰 항전 장비와 무장을 강화한 FA-50PL 기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KAI는 폴란드에서 FA-50 수출 주문을 받은 뒤 빠른 현지 납품을 위해 우리 군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중이던 TA-50 블로기를 폴란드 수출형 FA-50GF로 개량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군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현지에서도 FA-50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가 사뭇 남다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게 인도받은 민스크 공군기지에 도착한 12대의 FA-50을 공식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를 폭풍 칭찬하며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FA-52 폴란드 상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한때 폴란드 정치권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국산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과 같이 한국과 무기 계약을 유지해가는 걸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일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가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폴란드가 우리와 방산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망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년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뒤 현장 실사 및 대면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걸리는 상호인정 절차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앞당겨져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폴란드와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보증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폴란드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FA-50을 납품한 KAI는 이런 놀라운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라크1을 전격 배치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임무 훈련기인 TA-50의 성능 개량 버전이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전투 입문용 훈련기인 TA-50 블라크2 1호기를 우리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약 1조 원을 투자한 TA-50 블라크2 사업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 입문용 훈련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투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입문 과정에서 국산 KT-100 항공기로 조종 훈련을 시작한 이후 국산 KT-1 항공기 중등 과정을 거쳐 T-50 고등 훈련기로 고등 과정을 마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는 전술 입문 과정에서 TA-50으로 전술 훈련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치한 TA-50 블라크-E는 경전투기인 FA-50의 최신 훈련기로 블라크-I의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투시 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 장치를 장착해 야간 비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전탄 살포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듯 조종사 양성 마지막 단계에서 TA-50 블라크-E를 활용한 전술 입문 과정. 추진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 우리 조종사들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방 공식별구역 KADIG를 무단 진입하는 등 다시 무단 침범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한 건 작년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빈도수가 잦아진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군 당국이 작년 8월부터 중국방 공식별구역 CADIG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대응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톤 다운된 반응으로 대응해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이 적잖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국제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카디즈를 제집 드나들듯이 특히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만 중국은 무려 70회, 러시아는 10번이나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에만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0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공중해상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돌발 행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공군에서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여기에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다가오는 움직임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카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작년 8월로 앞서 11월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카디즈에 동일거리, 동일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카디즈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는 다르게 카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카디즈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단 침입에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 대해 중국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 조종사들의 엄청난 조종 실력에 기반한 전투력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2023년 탑건에 선정된 F-15K 전투기 조종사 임우영 대위는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하며 엄청난 조종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성능 좋은 전투기와 더불어 뛰어난 명사수가 존재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탑건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대지 폭격은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3KM 상공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시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15cm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도 하지 못하는 1000점 만점에 1000점 기록한 탑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장 비구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흑표 전차와 K-9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아이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 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에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최근 몇 개월간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과 혈맹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로켓 2만여 발, K4 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문, 고속 유탄 50만 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추가로 구매할 무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국의 또 다른 무기를 구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이 무기를 차주부터 테스트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폴란드가 구매할 한국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는 이란산 자폭 드론을 사용해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공급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민간 목표물 등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림대교 폭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키이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2개 도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전장은 루안스크의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지역이라며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심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르키우 수복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향해 동서 두 갈래 방면으로 나눠 남진하며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주요 탈환 목표인 루안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와 불과 28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네츠크 요충지 리만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각각 53km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피해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1만 명씩 총 6만 명 규모의 헤르손 주민을 여객선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대대적 철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로 옆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에메라레스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고 직접 거론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러 강경론에 갈팡질팡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반러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인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의소리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은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NATO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8조 5천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면서 천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 로켓 중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서 천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즈에 탑재가 가능하다며 한국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방해로 인해 방한에 차질이 생긴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애초 한국을 찾아 천무 계약식을 진행하고 자주포와 전차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으로부터 전용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발 직전 방한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부하슈차크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양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으로 협력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또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의 호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8월 9월 체결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천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 체결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측 지원 약속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양국군 간 군사교육 훈련 등 포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지 2개월 만에 계약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곧 출고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방산업체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납품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차 실행 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무기를 출하한 것인데요.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3훈과 K2 전차 10대를 생산하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적기 공급이라는 납기 경쟁력까지 K방산 신뢰성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면서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이날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 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디펜스도 K9 자주포 23훈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8개국으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3훈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 무인 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KAAV 장갑차, 30 차륜형 대공포와 비호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의 유도탄,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하며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그룹과 폴란드 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K9 출고식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곧바로 한화디펜스에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1현지 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BORSUK의 보안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장 갑차 IFV AS-21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고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이 언급한 테스트 시작은 레드백의 폴란드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한화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보르숙을 개발 중이지만 보르숙은 경량 장갑차여서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라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이 트윗에서 보르숙의 보안수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U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주포, 7.62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엄청난 방산 무기들을 폴란드 및 유럽에 수출하며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동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본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수-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부터 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에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 이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A사레이다,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돔 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 전차와 K 구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위에서 K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2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52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 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보병 전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9대, 베르겐판 저삼 뷔펠 군안 장갑자를 포함한 전투 지원 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 유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 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울 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 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7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에 비해 로켓 춘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동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의 0.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 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이유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 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0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